안녕하세요. 올해 37, 시내에서 약국 하나 차려놓고 7년째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 얼굴은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밖에 모르고 자라서요. 결혼할 때 딱 하나만 빌었어요.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가족, 그거 하나만 만들 수 있으면 평생 등 굽혀도 좋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영업 중인 제 약국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손님들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7년을 붙들고 있던 환상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날 일을 입에 올려보려고요. 그날은 환절기라 처방전 손님이 유난히 많았어요. 카운터 앞에 손님 두 분이 줄 서 계셨고 조제실 안쪽 선반에는 봉알약 봉투가 줄줄이 쌓여 있었거든요. 비닐장갑 끼고 가루약 한 봉을 막 접던 참인데 자동문이 짜장면 그릇 깨지는 소리처럼 벌컥 열렸습니다. 미주야, 거기 있지?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짙은 자주색 코트에 금색 단추를 목까지 단단히 채우고 한 손엔 자기 핸드백, 다른 손엔 빈 쇼핑백 2장을 챙겨든 채로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라도 먼저 주시지. 전화? 며느리 약국에 시애미가 오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너 우리 은주 결혼 날짜 잡힌 건 알고나 있지? 손님들 시선이 일제히 카운터 쪽으로 쏠리는 게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닐장갑을 벗으면서 최대한 목소리를 눌렀어요. 어머님, 지금 손님 계세요. 안쪽에서 말씀하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거든요. 우리 약국에서 제일 비싼 코너요. 수입 영양제만 따로 모아둔 한 통에 18만 원, 25만 원 하는 그 진열장 앞에서 쇼핑백을 쫙 펼치셨습니다. 어머님, 거긴 손대시면 안 돼요. 다 재고로 잡힌 상품이에요. 재고면 뭐? 시애미가 며느리 약국 물건 좀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니? 그리고 이거 은주 시댁에 들고 갈 거야. 싸구려 들고 가면 내 얼굴도 같이 구겨지는 거야. 며느리 잘 뒀단 소리 듣기 싫어? 손이 어찌나 빠르신지 종합 비타민 큰 통이 3개, 갱년기 영양제가 2개, 관절약 1통, 눈에 띄는 대로 쇼핑백에 쓸어 담으셨어요. 그러더니 쇼핑백을 그대로 카운터 위에 쾅 내려놓으시고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미주야, 우리 은주 혼수 말이다. 시애미가 어렵게 말 꺼내는 거니까 귀 열고 똑바로 들어. 네, 말씀하세요. 1억. 딱 1억만 해. 조제실 쪽에서 봉지약 접던 보조약사 선생님 손이 멈춘 게 보였습니다. 줄 서 계시던 손님 한 분도 처방전 든 손을 슬며시 내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이 다 보이는데도 목소리를 더 키우셨거든요. 시누이 결혼인데 그 정도도 못해? 너 약국 차려놓고 돈 잘 번다며. 시댁 체면 좀 세워줘야지, 응? 어머님, 약국이 매출은 있어도 재고로 묶인 돈이 많아요. 현금 1억은 당장 못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카운터 위 쇼핑백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은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듯이 고추 세우셨어요. 인연이 진짜 배가 불렀구나. 너 누가 받아줬어?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애 우리 집에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제 은혜를 모르네. 고아년 걷어놨더니 독사처럼 돈을 물고 왔나? 시누이 혼수 좀 보태라는데 내 그 알량한 약값이 그렇게 아까워? 손님 2분 중 한 분이 처방전을 그대로 카운터에 내려놓고 약국 문을 밀고 나가시더라고요. 카운터 앞에 다른 한 분도 처방전을 내놓은 상태라 나가지는 못하고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약 진열대를
괜히 보는 척 하셨고요. 저는 카운터 모서리를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하도록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떠들다가 영양제가 든 쇼핑백을 자기 손에 끼우고 약국 문을 휙 열고 나가셨어요. 주말까지 딱 준비해놔.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요. 조제실 칸막이 뒤로 들어가서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7년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어디서 끌어다 쓴 빚 8천만 원, 제 적금 깨서 다 갚아드린 게 시작이었어요. 시아버지 환갑, 시어머니 칠순, 시누이 어학연수, 시댁 보일러, 시아버지 장례까지 매달 시댁 생활비로 200만 원씩 따로 빠져나가는 통장도 제 명의였고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버텼나 싶은데 정작 시어머니 머릿속에 며느리는 걷어준 고아로만 남아 있었더라고요. 저녁 7시쯤 약국 정리하고 잠깐 앉아 숨 돌리는데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사진 한 장, 또 한 장, 또 한 장이 연달아 떴어요. 8천만 원짜리 흰색 외제차 카탈로그,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1,500만 원짜리 시계 광고 컷까지요. 사진 밑에 문자가 한 줄 붙어 있었습니다. 올케. 올케는 부모도 없어서 이런 거 잘 모를 텐데 나는 의사 집안으로 시집 가잖아. 내기 좀 살려줘야지. 엄마가 1억 얘기했지?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도 얼굴이 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라는 그 7글자가 자꾸 눈에 박혀서 답을 못 보내고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집에 들어간 게 8시 반쯤이었나요? 출근하기 전에 차려놓고 나간 반찬 그대로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 그 양반이 식탁을 한번 쓱 훑더니 혀를 차더라고요. 돈도 잘 벌면서 파출부 하나 못 써? 들어오자마자 또 부엌 붙잡고 힘든 척이야? 누가 보면 내가 당신 종 부리는 줄 알겠네. 오늘 좀 피곤해서. 피곤? 당신만 일해? 세상 사람들 다 일하고 살아. 유난 떨지 마.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잠시 후에 나왔을 땐 회사 출근할 때도 잘 안 입는 짙은 회색 맞춤 정장에 와이셔츠까지 빳빳하게 다린 걸로 갈아입고 향수도 2번이나 칙칙 뿌리셨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날따라 묻고 싶지가 않았어요. 약국 일에 시어머니 일로 진이 다 빠진 상태였거든요. 회사에 급한 일 생겼어. 야근이야. 괜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현관문이 닫히고 식탁 위에 차려진 식은 반찬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결제 알림이었어요. 제가 대금 내주는 그 양반 카드로 1시간 전 강남 모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여성용 향수가 결제됐다는 내역이요. 손이 잠깐 멈췄어요. 판교로 야근 간다는 사람이 왜 1시간 전 강남 백화점에서 여성 향수를 결제했지. 게다가 자기는 향수를 2번이나 뿌리고 나갔는데 그건 분명 본인 거가 아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식탁 의자가 차갑게 식는 게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열어볼 일이 없었던 휴대폰에 깔린 자동차 위치 확인 앱을 열었습니다. 그 양반 차 할부금도 매달 제가 입금해주고 있었거든요. GPS와 연동되어 휴대폰 앱에 자동으로 차량 위치가 뜨거든요. 지도가 천천히 떴어요. 깜빡이는 빨간 점이 어디에 찍혀 있었냐면요. 회사가 있는 판교가 아니라 강남 역삼동 어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시동이 꺼진 채로 이미 한참 전부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는데 그 환한 거실 한복판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화면 속에는 그 빨간 점. 7년 동안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 환상이 그 빨간 점 하나에 쩌적금이 가는 소리가 귀로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안 잤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천장이 자꾸 흔들려서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 집에서 제가 고아였던 시간은 오늘로 끝났다는 것.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옆에서 들리는 그 양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데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잔 채로 천장 한 점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현관문이 슬그머니 열리는 소리, 욕실에서 잠깐 물 트는 소리, 옷장 문 여닫히는 소리, 그리고 옆자리에 누우면서 풍기던 그 낯선 향수 냄새까지요. 어제 백화점에서 결제됐다는 30만 원짜리 여자 향수, 분명히 그 냄새였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그날 밤은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 것 같았어요. 다만 짐작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죠. 조용히 일어나서 카디건만 걸쳤어요. 발끝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신발장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 칸 안쪽 작은 함에서 그 양반 차 예비키를 꺼냈어요. 평소엔 손도 안 대던 거였는데 어제 그 빨간 점을 본 뒤로는 자꾸 그 키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키를 손바닥에 한번 꽉 쥐었다가 카디건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아직 새벽 공기가 차게 깔려 있었어요. 형광등 한 줄이 깜빡이는 어두운 공간을 혼자 걸어가는데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차 앞에 서서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또 그 향수 냄새가 훅 끼쳤어요. 운전석 시트는 그대로인데 조수석 시트만 살짝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누가 한참을 앉아있다 내린 자리, 그 흔적이었어요. 조수석 발치 매트에는 짙은 자주색 립스틱 자국이 묻은 휴지가 작게 구겨져 있었고 시트 등받이 사이에는 검고 긴 머리카락이 한 올 끼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어깨에 닿을락 말락 한 단발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닿을 만한 길이었고요. 머리카락 한 올을 손가락 끝에 감아 작은 비닐 약 봉투에 담았어요. 약국에서 매일 쓰던 그 봉투요. 휴지도 다른 봉투에 따로 담아두고 둘 다 가방 안쪽 지퍼칸에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건 블랙박스였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내 차 안에서 바로 휴대폰에 꽂아봤어요. 폴더를 여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사흘치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더라고요. 같은 날 특정 시간대만 골라 비운 흔적이었습니다. 실수로 지운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작정하고 지운 거였죠. 손이 떨리려는 걸 한번 꽉 쥐었다 폈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지웠어도 차에는 흔적이 한 군데 더 남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을 누르니까 화면 맨 위에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역삼동, 어느 오피스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요. 일주일에 3번 같은 주소로 찍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날짜, 시간, 주소가 다 보이게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그날 아침 곧장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로 보냈습니다. 업체 사장이 카드를 받아들고 잠깐 살펴보더니 물었어요. 이거 영상이랑 음성 둘 다 살려요? 영상은 못 살려도 됩니다. 음성만 살려주세요. 차 안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그것만 살아나면 돼요. 보통 다 영상부터 살려달라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건 말이에요, 사장님. 말. 업체 사장이 한 번 더 저를 쳐다보더니 알겠다고만 했어요. 이런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사흘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성 파일이 살아났다고요. USB에 담아 약국 근처까지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약국 휴게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어요. 처음엔 익숙한 그 양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새된 여자 목소리가 같이 깔리더라고요. 오빠, 진짜 그 돈 받아낼 수 있어? 어머님이 미주 언니한테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받지. 받고 말고. 우리 엄마가 그 약사년 다루는 거 봤잖아. 부모도 없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면 깨갱하고 깨는 신용이라도 하거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굴려먹은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은 진짜 우리 카페 차리는 데 쓰는 거지? 그래. 은주 혼수는 핑계지. 그 돈 받아서 너 카페 차려주고 나는 그동안 미주 꼬투리 잡아놓을 거야. 그거 가지고 이혼 소송 걸면 재산 절반은 받지. 약국이고 집이고 차고 다 절반. 오빠 정말 똑똑해. 변호사 친구한테 다 알아본 거야? 법이 그래. 결혼 후 재산은 무조건 부부 공동이야. 절반 못 받을 일이 없어. 종이컵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서 컵이 찌그러지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 음성 파일이 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시누이, 그 여자, 그리고 그 양반. 넷이 같은 차 안에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명품 매장 얘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정민아, 이번 가방 마음에 들어? 그래도 어머님 자리에 정식으로 앉을 사람인데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지. 어머님, 저 미주 언니 자리에 진짜 잘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은주 언니 시누이로 깍듯이 모시고 명절마다 한복도 새로 맞춰드리고요. 그래, 너 같은 애가 진작 우리 며느리로 들어왔어야 됐어. 그쪽은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왔는지 살가운 맛이 하나도 없잖니. 아주 사람을 사람으로도 안 봐, 그년이. 엄마, 새언니 그 약국 우리한테 좀 떼주면 안 돼? 정민이 카페 차리고 남는 거 나도 좀 챙겨가야 할 거 아니야. 이년아, 다 넣어줄 거니까 걱정도 마. 약국이고 집이고 다 우리 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어폰을 잠시 빼고 휴게실 한쪽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명치 한쪽이 단단하게 굳는 게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솟구쳐 오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며느리를 며느리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떼어먹을 살점이 있는 무엇으로 봤던 거였습니다. 다시 이어폰을 꽂고 끝까지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었어요. 두 번 더 들었어요. 세 번째 들을 때쯤 되니까 손이 떨리는 게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온 건 그 양반 목소리였어요. 절반은 받지. 그게 법이야. 결혼 후 재산은 무조건 절반이야. 그 말이요. 결혼 전에 자기가 어디서 끌어다 쓴 빚 8천만 원을 누가 갚아줬는지, 약국 자리, 보증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어느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단 한 번도 따져본 적 없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자기가 절반을 받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어폰을 빼고 휴게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 비친 여자가 누구인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시댁 눈치만 보면서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우기던 여자요. 따뜻한 밥상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자기 등골을 다 빼주고도 모자라면 약국 매출까지 끌어다 들이밀던 여자요. 명절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국을 받아 먹으면서도 다음 해엔 더 잘해야지 하던 그 여자. 거울 속 그 여자한테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안녕. 그 여자는 오늘부로 끝이라고요. 다음에 거울을 볼 사람은 자기 등을 자기 손으로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화장을 다시 고치고 카운터로 나갔어요.
그날 오후 진료는 평소처럼 받습니다. 손님한테 웃고 약 설명하고 처방전 확인하고 보조 약사 선생님이 한번 슬쩍 보더니 물었어요. 약사님,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어제 잠을 좀 설쳐서 대답하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어디로 알아볼지, 심부름센터는 어디 쪽이 입이 무거운지, 통장 자료는 어느 폴더에 모아뒀는지 그런 것들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새 외장 하드 2개를 꺼냈습니다. 복원된 음성 파일 전체, 어제 그 향수 결제 영수증 사진, 카드 결제 내역서, 차 내비게이션 화면 사진, 신우이가 보낸 카탈로그 문자, 그리고 차 안에서 챙겨온 머리카락과 휴지 사진까지 날짜별, 시간별로 폴더를 나눠 차곡차곡 옮겨 담았어요. 같은 자료를 한쪽 외장 하드에는 원본으로, 다른 한쪽에는 백업본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약국 금고에, 한쪽은 친구 약사가 쓰는 다른 약국 사무실에 따로 맡겨뒀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짧게 2줄을 적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증거로만 움직인다. 그 양반은 그날도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또 그 향수 냄새를 묻히고요. 침대에 누우면서 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은 이상하게 거의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 그 계산만 차분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긴 세월을 갉아먹은 사람들을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게 응징하기로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약국 카운터에 서서 손님 받고 집에 들어가서는 식탁 차리고 그 양반이 오늘도 야근이야 하면 응, 다녀와요 대답하면서요. 다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시계가 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부터 정리할지 어느 순서로 패를 꺼낼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한테 전화 거는 거였어요. 약국 마감 후 휴게실에 혼자 앉아서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미주야. 어머님, 저 미주예요. 적금 깨려고요. 저 한마디에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를? 은주 혼수 1억이요. 적금 만기 1달 남았는데 그냥 깨려고요.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신우이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진작에 그럴 것이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랬다. 응? 어디 가서 시집 잘 가서 그렇지 우리 미주만큼 시엠이 알아주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조금 전까지 인연 소리가 나왔던 그 입에서요. 한순간에 우리 미주가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한 뼘쯤 떼고 들었어요. 환호성이 어찌나 큰지 그 사이로 신우이가 같이 좋아하는 소리까지 섞여 들렸거든요. 어머님, 그래서요. 이번 주말에 시댁 식구들 다 모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상견례 축하 겸 돈도 그 자리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시내 한정식 집으로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솜씨가 다르다. 야, 은주야. 들었니? 토요일이다, 토요일. 어머님, 그날 식사 자리에는 우리 식구들 다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신우이, 그리고 그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럼 다 가야지, 다. 우리 며느리 큰 결심한 자리인데.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휴게실 책상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거기까지가 거짓말이 필요한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통화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우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단지에 신우이 학교 후배가 살았거든요. 그 후배가 며칠에 한 번씩 약국 와서 들려주더라고요. 언니, 글쎄, 은주 언니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대요. 언니, 은주 언니가 백화점 가서 결혼 반지 1,500만 원짜리 카드 긁었대요. 예비 시댁 어머니한테 가방을 사들고 갔는데 그것도 명품으로다가요. 다 1억이 자기 손에 떨어진다는 확신 위에서 벌이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듣고 그저 아 그래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표정 관리는 어렵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돈이 그 양반들 손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약국 영업 마치고 시내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전문이라고 간판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던 그 사무실이요. 처음 본 변호사 앞에 가방을 통째로 올려놓고 자료를 하나씩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모은 적금 통장입니다. 결혼 후에도 약국은 제 단독 명의로 개업했고요.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다 여기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시댁으로 매달 200만 원씩 송금된 내역도 7년치 다 뽑아왔어요. 결혼 전 남편이 진 빚 8천만 원, 제 적금에서 일시 상환한 영수증입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과 영수증을 한 장씩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봤어요. 사모님, 이거 전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지만 명의도 단독이시고 자금 출처도 사모님 단독이시고 시댁 부양 부담도 단독으로 지신 거잖아요. 이건 특유 재산 입증이 충분히 됩니다. 분할 비율 가져갈 게 거의 없어요. 남편 측이. 그래서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이혼 얘기 꺼내신 적은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혼 얘기는 못 꺼내셨어요. 다만 저 모르게 어떻게 이혼을 거실지는 친구한테, 어머니한테, 그리고 상간녀한테 아주 자세히 얘기하셨더라고요. 차 안에서요. 변호사가 USB를 받아 자기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어폰을 끼고 한참을 듣더니 듣는 중에 종이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어폰을 빼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이혼 소장만 가는 게 아니라 위자료 청구까지 최고액으로 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간녀한테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사모님이 결정만 하시면 다음 주 안에 다 접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 제 명의 주택,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요. 결혼 전에 제가 단독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등기 사본 가져왔어요. 거기 그 사람 짐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정식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신우이한테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언니, 토요일에 진짜 1억 가져오는 거지? 어머니가 너무 들떠 계셔. 나도 그날 어머님 시계 사드리려고 보고 왔어. 답을 안 보내고 그냥 화면을 껐어요. 답할 필요가 없는 문자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엔 심부름센터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한 군데 소개해줬어요. 입이 무거운 곳이라고요. 사장이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며칠 안에 사진 다 챙겨드립니다. 모텔이고 오피스텔이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잡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자리도 백화점이든 식당이든 다 잡아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고화질로요. 그리고 원본 파일도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일은 그쪽 같은 분이 절반이에요. 사흘이 지났을까요? 심부름센터에서 큰 봉투 하나가
약국으로 왔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그 여자랑 손잡고 들어가는 사진, 모텔 간판 밑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둘이 같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는 사진, 시어머니가 그 여자랑 어깨동무하고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사진, 시누이가 그 여자랑 카페에 마주 앉아 시계를 보여주는 사진까지요. 다 합쳐서 30장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건 다 자료다. 사람으로 보지 말고 자료로 보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되뇌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작성해 놓은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혼 소장입니다. 유책 사유는 부정행위로 잡았고요. 위자료 청구액은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이건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고요. 같이 가압류 신청서도 준비했어요.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통장, 급여까지 묶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내용 증명입니다. 시누이 예비시댁,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님 병원 주소로 발송될 거예요. 그 양반이 의사 집안이라 그러셨죠? 사진이랑 차 안녹음 일부 발췌본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모님이 요청하시는 그날 발송됩니다. 발송 일자는 토요일 오후 4시로 잡아주세요. 우체국 이길 특급으로요. 월요일 아침에 받으시도록요. 알겠습니다. 서류 봉투들을 받아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데 변호사가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사모님, 토요일에 그 식사 자리 가실 거죠? 네, 가야죠. 거기서 다 정리할 거예요. 하나만 부탁드려요. 그 자리에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이 발악할 텐데 사모님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세요. 말은 짧게요. 사진이랑 소장이 다 말해줍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날 거기 가서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보러 가는 겁니다. 변호사가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살짝 웃으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그 양반이 거실에서 와인을 한 잔 따라 놓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잔을 들고 일어나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여보, 당신 진짜 대견하다. 우리 어머님이 너 칭찬 너무 많이 하셔. 드디어 맏며느리 노릇한다고. 그래요? 토요일에 식구들 다 모이면 어머님 좋아하실 거야. 당신이 우리 가족 진짜 식구라는 거 그날 다 보여주는 거잖아. 저는 그 양반 손이 어깨에 닿는 동안 속으로 헛구역질을 누르고 있었어요. 식구, 가족. 그 단어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동전 한 입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서 웃었어요. 네. 토요일 잘 준비할게요. 목요일 밤 저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아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고화질로 인화한 사진 30장이 차곡차곡 들어갔고 그 위에 변호사가 작성해 둔 이혼 소장 사본 한부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 사본 한부 그리고 강남 백화점 30만 원짜리 향수 영수증 사본 차안 음성 녹취록 일부 발췌본까지 순서대로 들어갔어요. 서류 봉투 입구를 풀로 단단히 봉인하고 그 위에 매직으로 짧게 한 줄 적었습니다. 은주 결혼 축하 선물. 봉투를 가방 안에 깊숙이 넣어두고 불을 끄고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도 그 양반은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왔고 또 그 향수 냄새를 풍기며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한 번만 더 머릿속으로 토요일 한정식집 룸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누가 어디 앉을지,
봉투를 언제 꺼낼지, 누가 먼저 봉투를 열지요.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알람을 토요일 오후 1시로 맞춰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 시내 한정식집 VIP룸 앞이었어요. 저는 룸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벌써 한바탕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 웃음소리, 시누이가 깔깔거리는 소리, 그 양반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비위 맞추는 소리까지요. 가방 안쪽에 손을 한번 넣어봤어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봉투 입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꾹 눌러 확인하고 호흡을 한번 고른 다음 룸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떡갈비, 잡채까지 코스 요리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것들로만 줄줄이 깔려 있더라고요. 식탁 한가운데에는 시누이가 펼쳐놓은 명품 시계 팸플릿이 한 장, 그 옆엔 외제차 카탈로그까지요. 다들 식탁에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면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저는 단정한 붉은색 수트 자락을 정리하면서 문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셨어요. 미주야, 가져왔지? 응, 수표로 가져왔어. 아니면 통장 정리해서 송금했어?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욕심이 어찌나 큰지 며느리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시고 가방부터 흘끔거리셨어요. 어머님, 자리 먼저 잡고 얘기하시죠. 그래, 앉아, 앉아. 우리 며느리 자리는 여기야, 내 옆. 저는 시어머니가 가리킨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식탁 맞은편 그 양반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다한 시야에 들어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누이가 그 사이 가방을 흘낏 보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새언니, 진짜 1억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어제부터 잠을 못 주무셨대. 가져왔어요. 1억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걸로요.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손뼉을 짝 치셨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말 좀 봐. 1억보다 가치 있는 거라니 다이아라도 박아왔니? 비슷해요, 어머님. 그쪽보다 훨씬 단단해요. 저는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어요. 봉투 입구에 적힌 은주 결혼 축하 선물이라는 글씨를 시누이 쪽으로 한번 보여준 다음 식탁 한가운데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떡갈비 접시 옆에 쿵 떨어지면서 그릇 두 개가 살짝 흔들렸어요. 시누이가 흥분해서 봉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우와, 어머니, 봉투 두꺼운 거 봐. 시누이가 봉투 입구를 손톱으로 찢어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한 묶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식탁 위로 우수수 흩어졌어요. 전복죽 그릇 옆에도 갈비찜 접시 위에도 잡채 위에도 한 장씩 떨어졌습니다. 맨 위에 떨어진 사진이요. 그 양반이 역삼동 오피스텔 입구에서 그 여자랑 손을 꼭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시누이가 그 사진을 한 손에 들고 멍하니 봤어요. 그러더니 다른 사진을 또 들어 올렸습니다. 모텔 간판 밑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이었어요. 시누이 얼굴이 그제야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거. 시어머니가 옆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그 사진은 시어머니 본인이 그 여자랑 백화점에서 어깨동무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고 숨을 헉 하고 들이켰어요. 이건 어떻게? 다음 사진을 들어 올린 사람은 그 양반이었어요. 시누이가 그 여자랑 카페에 마주 앉아 명품 시계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양반 얼굴이 단번에 사색이 됐어요. 여보, 잠깐만. 이게 뭔지 내가 설명은 됐어요. 사진은 30장이에요. 한 장씩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신우이가 들고 있던 사진을 불에 댄 듯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져 갈비찜 양념의 한 귀퉁이가 적셨어요. 전복죽 안에도 한 장이 빠져서 흰죽 위에 그 여자 얼굴이 둥둥 떠올랐고요. 그 양반이 사색이 된 채 두 팔을 식탁 위로 뻗었어요. 흩어진 사진들을 양손으로 허둥지둥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죽그릇 안에 빠진 사진까지 손으로 건져내려고 했어요. 손가락에 죽이 묻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다 사본이에요. 그 양반 손이 그제야 멈췄어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있고요. 일부는 법원에도 접수됐어요. 그리고요. 저는 봉투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직인이 또렷하게 찍힌 종이였어요. 이혼 소장이에요.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돼요. 머지않아 법원에서 그쪽 앞으로 송달될 거예요. 루만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리, 한쪽 구석에서 정수기가 부글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만큼요. 신우이가 그제야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쌌어요. 새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문 채 사진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랑 어깨동무한 자기 사진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진을 손바닥으로 쫙 내리치셨습니다. 인연이 진짜 이거 다 조작이지? 어디서 사진사 사다가 합성한 거지? 너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지. 어머님,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들고 계신 그 가방요. 어머님 옷장에 지금 있죠? 지난달에 신우이가 어머님 생신이라고 사다 드린 거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정민이라는 분이 같이 가서 골라준 거라고요. 시어머니 입이 그 자리에서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백화점 영수증, 결제자 이름이 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 카드 대금이요. 매달 누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지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기 옆구리에 끼고 있던 가방을 슬그머니 의자 밑으로 내리시더라고요. 그 손에서 가방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양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을 빙 돌아서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푹 꿇었어요. 두 손으로 제 무릎을 잡으면서요. 여보, 미주야. 한 번만 들어줘. 내가 멍청해서 그 여자가 자꾸 꼬드기는 바람에 나 진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카페 차려준다는 것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말이야. 무릎 대세요. 정장 구겨져요. 미주야. 그리고 저 미주 아니에요. 오늘부로 그쪽한테는 더 이상 미주가 아니에요. 저는 그 양반 손을 무릎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이 닿는 게 그렇게 끔찍할 줄 몰랐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자던 사람 손이었는데 그날은 송충이 한 마리가 무릎에 올라온 느낌이었거든요. 신우이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새언니, 잠깐만요. 우리 예비시댁에는 이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병원 쪽에는 진짜 말하지 말아주세요. 새언니 부탁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한번 천천히 봤어요. 그쪽 예비시댁 병원으로요. 네. 오늘 오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돼요. 우체국 2길 특급으로요. 월요일 아침쯤 도착할 거예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 옆 카펫 바닥에 양 무릎이 푹 박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치로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새언니, 제발,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우리 어머님이 알면, 우리 시댁이 알면 나 파혼이에요.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은 손이 어찌나 단단한지 손톱이 종아리 살까지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자기 변명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여보, 그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야. 자꾸 카페 하면서 돈 얘기 꺼내는 게 그 여자였어. 나는 진짜 끌려간 것뿐이야. 자기 정부였던 여자를 다른 식구들 앞에서 발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때였습니다. 사진이 흩어진 식탁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두 눈이 시뻘개진 채로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한 손에 잡으셨습니다. 인연이 고환영 걷어줬더니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인연이. 물컵을 든 손이 제 얼굴 쪽으로 휙 올라왔어요. 물이 쏟아지기 직전 저는 가만히 그 손목을 한 손으로 쳐냈습니다. 컵이 시어머니 손에서 벗어나 식탁 위로 떨어지면서 물이 갈비찜 위에 쫙 쏟아졌어요. 양념물이 시어머니 그 자주색 코트 자락에까지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코트를 내려다보면서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손목을 천천히 놓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걷어주셨다는 그 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을게요. 뭐, 앞으로 다시는 그 말 들을 일 없을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가방을 어깨에 다시 걸치면서요.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있던 신우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힘이 어찌나 들어가 있는지 손가락 마디까지 새하얗더라고요. 손 놓으세요. 옷 늘어나요. 새언니, 한 번만요, 새언니. 발끝으로 그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어요. 신우이가 카펫 위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룸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룸 안을 돌아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양념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사진들, 죽 그릇 안에서 건져 올린 사진, 바닥에 떨어진 그 양반 손에 묻은 양념까지요. 사진 30장이 그 식탁 위에서 7년의 시간을 한 번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주 혼수 준비에 큰 보탬이 됐길 바랄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룸문을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이름을 부르며 악쓰는 소리, 신우이가 카펫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 그 양반이 여보 부르며 따라 나오려고 의자를 차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등 뒤로 흘려보내면서 한정식집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화장이 하나도 안 무너져 있더라고요. 눈물 자국도 없었고 입술색도 그대로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이 제 얼굴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는 동안 변호사한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달 완료했어요.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한정식집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데 늦은 오후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좀 시렸어요. 7년 동안 시댁 식구들 그늘 속에 서 있어서 그랬는지 햇살이 그렇게 환한 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한정식집 그루 안은 사진 한 묶음이 식탁 위에 쏟아진 뒤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구석 정수기가 부글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손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아직 꺼내지 않은 게 남아 있었거든요. 봉투 깊숙이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변호사 이름과 직인이 또렷이 박힌 이혼 소장사본, 다른 한 장은 재산 가압류 통보서였어요. 저는 그걸 식탁을 빙 돌아 무릎 꿇고 있던 그 사람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위에 가차없이 내리꽂듯 올려놨어요.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돼요. 머지않아 법원에서 그쪽 앞으로 송달될 거고요. 그 사람이 종이를 2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거 가압류 통보서예요. 그쪽 명의로 된 거 통장이고 차고 다 묶었어요. 여보. 잠깐만. 가압류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분할 못 받게 하려고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그쪽이 나한테서 절반 뜯어가려고 변호사 친구한테 다 알아봤다면서요. 차 안에서요. 그 사람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자기가 차 안에서 떠든 말을 내가 토씨 하나까지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옆에서 사진을 손에 든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신우이 쪽으로요.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그 얼굴 앞으로 천천히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새언니, 그게 뭔데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사본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이 내일 아침 그쪽 예비시댁 병원으로 도착해요. 신우이 입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어요. 의사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죠. 그 집 어머님, 아버님이 며느리 될 사람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보시게 될 거예요. 사진이랑 녹취록 발췌본까지 다 넣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카펫 바닥에 양무릎이 푹 박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발치로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2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새언니, 제발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거 도착하면 나 파혼이에요. 내 인생 끝나요.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네. 손톱이 종아리 살까지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올케야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하던 그 입에서요. 그 사람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바닥을 기어서 제 앞으로 엎드렸어요. 미주야, 나 진짜 멍청해서 그랬어. 그 여자가 정민이가 자꾸 꼬드겼어. 카페 차려달라고 매달리고 돈 얘기 먼저 꺼낸 것도 다 그 여자야. 나는 잠깐 넘어간 것뿐이야. 내가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랑 살 섞은 여자를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빠르게 내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한테 정 같은 게 남아 있었다면 그마저도 그 순간 다 식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탁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2 눈이 시뻘개진 채로 탁자 위 물컵을 움켜쥐셨어요. 인연이 고안형 걷어줬더니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물컵을 든 손이 제 얼굴로 휙 올라왔어요. 물이 쏟아지기 직전 저는 그 손목을 한 손으로 가볍게 쳐냈습니다.
컵이 손에서 벗어나 식탁 위로 떨어지면서 물이 갈비찜 위로 쫙 쏟아졌어요. 양념물이 시어머니 그 자주색 코트 자락에까지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코트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손목을 천천히 놓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집, 제가 살던 그 아파트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 단독 명의로 마련한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명에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집에 더 못 있어요. 짐은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퇴거 통보할 거예요. 법대로요.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입이 그 자리에서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있는 신우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더라고요. 손 놓으세요. 새언니, 한 번만요, 한 번만. 구둣발 끝으로 그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신우이가 카페 뒤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룸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자식들 이름을 부르며 악쓰는 소리, 그 사람이 여보, 여보하며 의자를 차고 일어나려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다 흘려보내고 룸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게 밤 9시쯤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새 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가볍더라고요. 7년 동안 그 사람이 아무 때나 누르고 들어오던 그 번호를 제 손으로 지웠어요. 그 다음엔 그 사람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이며 와이셔츠며 서랍 속 물건까지 큰 종이 상자 몇 개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미운 마음에 던지듯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물건 정리하듯 무심하게요. 상자 입구를 테이프로 봉하고 베란다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뒀어요.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절차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퇴거 통보 내용 증명, 오늘 발송해 주세요. 짐은 정식으로 인계할 수 있게 보관해뒀어요. 잘하셨어요. 명의가 단독이시고 혼인 전 취득이 명확하니까 거주 권리 주장은 어렵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칠 뒤였어요. 단지 후배한테 전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한테서 정식 퇴거 통보를 받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결혼 후 재산은 무조건 절반이라던 사람이 정작 자기가 매일 들어와 자던 그 집에서 단 한 평도 자기 몫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처음 맞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섰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비어 있던 적이 없던 그 집이 그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코 고는 소리도 새벽에 향수 냄새 묻히고 들어오던 발소리도 없었어요. 찬장에서 아껴두던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천천히 따랐어요.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도는 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였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고 차릴 밥상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는 고요요.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목 안으로 따뜻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잔을 다 비우는 동안 창밖 불빛을 가만히 봤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7년 동안 제 등골을 빨아먹던 그 가짜 가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었어요.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그대로 무너질 테니까요. 잔을 비우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넓은 침대 한가운데
혼자 누워서 7년 만에 가장 깊게 잠들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월요일 아침부터였어요. 저는 약국 카운터에 서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멀찍이서 듣게 됩니다. 손대지 않아도 도미노처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막아주던 손을 거두기만 했을 뿐인데요. 월요일 아침 9시 신우이 예비시댁병원으로 내용 증명이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의사 집안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집이요. 봉투를 열어본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얼굴이었을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단지 후배가 약국에 들렀습니다. 처방전을 내밀면서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언니, 은주 언니 파혼당했대요. 그쪽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통보하셨대요. 그래요. 예단비로 미리 받아간 돈 5천만 원요. 그 2배로 위약금 토해내라고 변호사 선임했다고 그러더래요. 저는 약 봉투에 환자분 이름을 적으면서 가만히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안이 자기들 입으로 부풀린 거품이 터지는 소리였거든요. 며칠 사이 소문은 신우이가 다니던 회사까지 퍼졌어요.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사무실이었는데 혼수 욕심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빚톡촉 전화가 회사 대표 번호로 빗발쳤대요. 결국 그 자리에서 잘렸다더라고요. 한 통에 18만 원, 25만 원 하던 영양제를 한 보따리 쓸어 담던 그 집안이 빚쟁이 전화 몇 통에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갈 데가 없었어요. 단독명의 집에서 짐 들고 나와야지 카드는 가압류로 다 정지됐지요. 그러니 어디로 갔겠어요? 내연녀 오피스텔로 갔답니다. 짐 상자 들고 피신하듯이요. 그런데 그 여자라고 멀쩡했겠어요. 제가 신청한 가압류로 통장이 다 묶였고 손해배상 소장까지 받은 뒤였거든요. 후배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더라고요. 오피스텔 문 열어주자마자 그 여자가 마시던 커피를 오빠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대요. 그랬대요?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악을 쓰면서요. 경찰 부른다고 복도로 밀쳐내고 도어록 번호까지 바꿔버렸대요. 짐 상자 든 채로 복도에 그냥 서 있었다더라고요. 카페 차려준다던 남자랑 카페 차리려고 그 남자 붙잡은 여자가 돈줄 끊기니까 서로 얼굴에 커피를 끼얹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봉하면서 한번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 사람은 며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얻었다는 그 방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보증금 1천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여. 그 좋은 정장에 향수를 2번씩 뿌리고 다니던 사람이요. 그 일주일이 지나고였습니다. 한낮에 약국 자동문이 짜장면 그릇 깨지듯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주, 너 나와. 우리 집안 이 꼴 만들어 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손님 2분이 카운터 앞에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매대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셨습니다. 합의금 내놔. 우리 은주 파혼당한 거, 우리 아들 길바닥에 나앉은 거 다 너 때문이잖아. 위자료고 뭐고 다 물을 테니까 돈 내놔, 이년아. 손님들이 슬금슬금 문 쪽으로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난동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일러줬거든요. 궁지에 몰리면 꼭 가게로 쳐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사설 경호원 2분을 약국에 둬뒀습니다. 건장한 2분이 양옆에서 다가가 난동 부리던 시어머니를 단번에 제압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을 붙들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나.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저는 조제실 안에서 약 짓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루약 한 봉을 천천히 접고 봉합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시어머니를 업무방해로 데리고 나가는 동안에도요. 이년아, 너나 똑바로 봐. 이미주.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또 꺼내려 했어요. 7년을 저를 묶어둔 그 한마디요. 걷어줬다는 그 말. 저는 그제야 조제실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경찰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님, 저 걷어주신 적 없어요. 7년 동안 이 집안 걷어준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 입이 그 자리에서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다시 조제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환자분 처방전을 집어들면서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준비해둔 자료를 하나씩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모은 적금 통장, 약국 단독명의 개업 서류, 보증금과 권리금이 빠져나간 통장 내역, 7년치 시댁 송금 기록,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 전진 빚 8천만 원을 제 돈으로 갚은 영수증까지요.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은 자기 변호사도 제대로 못 구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입을 열더라고요. 판사님, 결혼 후 재산은 부부 공동입니다. 저도 절반은. 형성에 기여하신 게 있으십니까? 판사가 그렇게 묻는데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기여라뇨. 그 사람은 자기 빚을 제 적금으로 갚고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받아쓰기만 한 사람이었거든요. 분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위자료는 최고액으로 인용됐고요. 판결문에 그 사람 이름 옆에 유책 배우자 4글자가 박혔어요. 부정행위가 명백하다고요. 법정을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복도까지 따라 나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주야, 한 번만. 우리가 그래도 7년인데. 저는 그 손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어요. 7년요. 그 7년 동안 그쪽이 저한테 차려준 밥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봄볕이 계단 위로 길게 깔려 있더라고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도 제 등 뒤에서 부르지 않는 그 계단을 저는 천천히 다 내려왔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까요? 등기 봉투를 받아들고 약국 휴게실로 들어가서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분할 기각, 위자료 청구 인용. 그 양반 이름 옆에 유책 배우자라는 4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4글자를 한번 가만히 짚어봤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 4글자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종이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휴게실 책상 서랍 안쪽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판결문이 손에 들어오자 머릿속에서 다른 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그 돈, 시누이 어학연수, 시아버지 환갑, 시어머니 칠순, 시아버지 장례 비용까지요. 그 양반 쪽으로 새어나가던 그 모든 구멍이 한순간에 다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매달 그대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이 지나갔을 때는 그 숫자가 어색해서 통장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결심했어요. 약국을 키우자고요. 동네 골목 안쪽에 끼어있던 그 작은 약국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약사 일을 다 못하고 있었거든요. 처방전 주문 받아서 약 짓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시간을 들여서 복약 상담까지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약국을 차리고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혀둔 꿈이었습니다. 부동산 2곳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종합병원 2곳과 가까운 자리, 그리고 1층에 약국 자리가 비어 있는 메디컬 빌딩요. 그 중에 딱 한 군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중심가 5층짜리 메디컬 빌딩 1층 코너 자리였어요. 면적도 넓고 천장도 높고 정문 앞이 횡단보도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동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계약 들어오는 데 많아요. 결정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 자리 보증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권리금까지 더하면 더더욱요. 일시불로요? 네. 일시불로요.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도장을 한번 꾹 누르고 나니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골목 안작은 약국 시절이 정말 끝났다는 거요. 기존 약국을 정리하는데도 한 달이 꼬박 걸렸어요. 7년을 함께 일해주신 보조약사 선생님께는 새 약국에서도 같이 일하시자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시더라고요. 멀어진다고요. 제가 그 선생님 한 달 월급의 2배에 가까운 조건을 새로 제시했어요. 선생님이 한참을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습니다. 약사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제가 안 따라가면 안 되죠. 새 약국 인테리어는 6주가 걸렸어요. 매일 퇴근하고 공사 현장에 들렀습니다. 천장 조명 색온도부터 진열장 높이, 카운터 동선, 조제실 환기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제 손으로 골랐어요. 그 양반과 살던 7년 동안엔 집안에 새 가구 하나 들이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이번엔 제가 골라서 제가 결제하고 제가 책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픈 전날 밤 약국 안에 혼자 서서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어요. 매대에 진열된 영양제 통들, 가지런히 놓인 처방약 서랍, 조제실 안에 새로 들인 자동 분포기, 카운터 뒤편에 걸린 액자 하나까지요. 액자 안에는 약사 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이 적힌 그 면허증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오픈 당일 아침 약국 정문 앞이 그야말로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대 동문회에서 보낸 것, 대형 제약회사 영업본부장님들 명의로 온 것, 도매상 사장님들이 보낸 것까지요. 제가 그 긴 세월을 정직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걸 알아주신 분들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시누이 명품 사다 줄 일도 없었던 그 자리에 진짜 제 사람들이 보낸 꽃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신 손님은 옆 빌딩 내과 원장님이셨어요. 환자분께 처방전을 직접 들려보내고 본인은 따로 들어오셔서 영양제 한 통을 사가셨습니다. 약사님, 우리 환자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약사님 약국 깐깐하다고 소문 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지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점심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 바쁨은 7년 동안 시댁 밥상 차리고 시누이 시계 골라주고 그 양반 정장 다리던 그 바쁨과는 종류가 달랐어요.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만큼 그대로 제 손에 남는 일이요. 오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단지에 사는 그 후배가 또 약국에 들렀어요. 처방전 들고 카운터로 오더니 약을 받으면서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 며칠 전에 동네에서 우연히 봤어요. 누구를요? 어머님요. 그러니까 옛날 시어머님요. 저는 처방약 봉투에 봉합 도장을 찍던 손을 잠깐 멈추고 후배를 봤어요.
후배가 얘기를 꺼내기 어색한지 한번 두리번거렸습니다. 폐지 줍고 계시더라고요. 손수레 하나 끌고요.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계셨는데 한쪽 무릎은 또 절뚝거리시고요. 관절염이 심해지셨대요. 저는 약 봉투에 환자분 이름을 적으면서 가만히 들었어요. 오빠는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나갔대요. 그 반지하 방에서 거의 누워서 지낸대요. 은주 언니는 야간 족발집 주방 보조로 들어갔는데 손이 다 부르터서요. 후배가 한참 말을 잇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진짜 괜찮으세요? 마음 쓰이지 않으세요? 저는 봉투를 다 봉하고 후배 쪽으로 약 봉투를 천천히 밀었어요.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후배가 말을 한 번 더 꺼내려다 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끊어 건네면서 짧게 덧붙였어요. 제가 챙길 사람은요. 저랑 제 직원들, 제 환자분들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더는요. 후배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국 문을 나가는 후배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안경을 한번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지도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안경알을 닦고 다시 코에 걸쳤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 되어 약국 정문 셔터를 내리려고 나갔어요. 셔터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번 약국 안을 돌아봤습니다. 환하게 켜져 있는 LED 조명, 가지런히 정돈된 진열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내일 처방전 묶음, 조제실 안에 정리된 약, 서랍까지요. 그 모든 것을 7년을 갉아먹은 가족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일군 시간이 채우고 있었어요. 셔터 손잡이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손이 어떻게 됐든 반지하 방에 누운 등이 어떻게 됐든 부르튼 손으로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기 자리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셔터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짤각 하고 났습니다. 가게 앞 도로 위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약국 옆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환자분들이 오실 거고요. 저는 또 카운터에 서서 약을 짓고 복약 상담을 하고 영수증을 끊어드리겠죠. 오직 저를 위한 자리에서요.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어요.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위까지 곧장 떨어졌는데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토요일 아침이라는 게요.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시댁에 갈 반찬을 만들고 시아버님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시누이가 친구들 데려와 차를 마시겠다 하면 다과를 차리고요. 시어머니가 어디 갔다 와 하면 가는 곳이고 오늘 나하고 백화점 가자 하면 따라 나서는 자리였어요. 제 시간이라는 게 단 1시간도 없던 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누구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고 가야 할 곳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에 들린 하루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가장 안쪽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 새 옷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며칠 전에 사두고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어울리는 카디건 한 장이요. 그 양반과 살 때는 옷을 사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매번 어두운 색깔만 골랐거든요. 베이지색 같은 밝은 옷을 사면 며느리가 어디 색을 그렇게 화사하게 입어 한마디가 꼭 날아왔으니까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색깔을 제 마음대로 골라 사 입은 옷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가 어색하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베이지색이 얼굴빛에 닿으니까 사람이 한층 환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한자리에 새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흰색 외제 스포츠카요. 화려한 차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양반 차 할부금을 매달 대신 내주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차는 저한테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이번엔 누구 차도 아닌 오직 제 명의로 제 손에 들어온 차라는 거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한번 부드럽게 떨리더니 시원하게 잦아들었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한번 꽉 잡았다가 풀었어요. 가자. 혼잣말처럼 한마디 뱉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톨게이트를 지나고 해안도로로 접어드니까 바다가 한순간에 시야 가득 펼쳐졌습니다. 창문을 한 뼘쯤 내렸어요.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운전석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흩날리고 카디건 자락이 무릎 위에서 살짝 들썩였어요. 도로 옆으로 펼쳐진 바다는 햇살을 받아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는데 차 안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결혼 전 약대 다니던 시절 자주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 양반과 살면서는 그 양반이 좋아하는 음악만 차에서 틀어놨으니까요. 핸들 위에서 손가락이 노래 박자에 맞춰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7년 전의 저랑 지금의 제가 그 노래 안에서 잠깐 만나는 것 같았어요. 5성급 호텔 정문에 차를 댄 게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발렛 직원이 차 키를 받아가고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 안쪽 프런트 앞에 서서 직원분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스위트, 오션뷰 가장 좋은 자리로 예약해뒀어요. 이미주입니다. 네, 고객님. 확인되셨습니다. 1박 머무시는 거 맞으시지요? 네.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렸어요. 카드 위에 또렷이 박힌 제 이름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그 양반 카드 결제 대금만 매달 막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 카드를 제 손으로 긁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실이 어찌나 단단하게 느껴지던지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한번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 가벼운 카디건, 어깨에 단정하게 걸친 가방. 한정식집 그룸 안에서 단정한 붉은색 수트를 입고 봉투를 던지던 그날의 저랑은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끝을 내려간 사람의 옷이었고 오늘은 시작을 누리러 온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는데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였어요. 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곧장 그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에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거기 서서 한참 바다를 봤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따라간 휴양지에서도 짐 가방을 끄는 사람은 저였고 식당 자리를 잡는 사람도 저였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는 사람도 저였거든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볼 시간이라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스파 예약 시간이 되어 호텔 안스파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마사지사 선생님이 어깨와 등을 천천히 풀어주셨어요. 손끝이 어깨 위를 지나가는데 거기 단단하게 뭉쳐있던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마사지사가 한 번 더 그 자리를 누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님, 여기 어깨가 정말 많이 굳어 있으세요. 오래 굳은 자리예요. 네, 오래됐어요. 그 긴 세월이 그 어깨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종종거리며 달려가던 그 어깨, 시누이 짐을 들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 어깨, 그 양반 정장을 매일 새벽 다리던 그 어깨요. 마사지사 손끝이 그 자리를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거기 박혀 있던 무게가 한 겹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살짝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 입꼬리가 그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 레스토랑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길게 깔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면서 추천 코스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장 좋은 셰프 특선 코스를 골랐습니다. 와인도 한 잔 곁들이시겠어요? 네. 가장 좋은 빈티지로 한 잔 부탁드려요. 직원이 잠깐 저를 봤어요. 혼자 와서 가장 비싼 코스와 가장 좋은 와인을 시키는 손님이 그리 흔하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저는 그 시선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주는 자리였거든요. 코스 요리가 한 접시씩 차례로 나왔어요. 전식, 수프, 생선 요리, 메인 스테이크, 디저트까지요. 입에 한 입씩 천천히 가져가면서 맛을 음미했어요. 그 양반과 살 때는 외식을 가도 그 양반이 시키는 메뉴를 같이 먹었거든요.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자리에서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메뉴를 같이 시켜야 했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데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약대 졸업하고 첫 월급으로 친구들과 갔던 식당에서 먹었던 그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때의 저랑 지금의 제가 그 한 입 안에서 또 한 번 만났어요. 직원분이 와인 잔을 채워주시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한 손에 들고 통유리 너머 바다를 봤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누구를 위한 건배도 아니었어요. 그저 거울 너머에서 그 긴 세월을 견뎌온 여자한테요. 이제 좀 살아도 돼 한마디를 건네는 자리였습니다. 잔이 입술에 닿고 와인이 목 안쪽으로 천천히 흘러내려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 접시까지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계산서가 왔어요. 약사 면허증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만큼이나 그 영수증에 박힌 제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카드로 결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방으로 올라가기 전 호텔 정원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거기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 목록을 한 번 더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다 삭제했으니까요. 다만 휴대폰 메모리 어딘가에는 그 사람들과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진첩 한 폴더에 그 시절 가족 사진들이 묶여 있었고요. 저는 그 폴더를 천천히 열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시아버님 환갑 잔치 사진, 시어머니 칠순 식당 사진, 시누이 대학 졸업식 사진, 그 양반과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한 장씩 보면서 거기 찍힌 제 얼굴을 봤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 어딘가 한쪽 끝에 어색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이 아니라 그 가족 사진에 우연히 한 자리를 빌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다 본 다음 폴더를 통째로 삭제했어요. 휴대폰이 이 폴더를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저는 네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어요.
그 세월의 사진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새로 뜬 사진첩 첫 칸이요. 그날 낮에 해안도로에서 찍은 운전석 창문 너머 바다 사진이었어요. 핸들에 닿는 햇살, 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 그게 제 새 사진첩의 첫 장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정원을 가로질러 호텔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카디건 자락 끝에 묻어있던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을 손으로 가볍게 떼어내면서요. 그 머리카락이 누구 거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제 옷에 묻을 머리카락은 오직 제 것뿐일 거였습니다. 객실 침대에 누워 통유리 너머로 캄캄해진 바다를 봤어요. 멀리 등대 불빛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걸어왔던 제가 이제는 그 등대 불빛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객실 문을 나서면 다시 약국으로 돌아갈 거였습니다.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처방전을 받고 약 봉투에 봉합 도장을 찍는 그 일상으로요. 다만 그 일상은요. 누구한테 등골이 빨리는 일상이 아니라 제 손으로 쌓아 올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베개에 머리를 댄 채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지더라고요. 고아라서 가족이라는 단어에 매달려 살았던 한 여자가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단어 없이도 혼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됐다는 걸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또렷이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올케도 아닌 오직 한 사람으로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평생 등을 굽혔던 사람이 결국 자기 두 발로 똑바로 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겠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큰 용기예요. 그건 모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지금 외롭고 서러운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한 자리라는 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